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사 국가고시 강론서 성인간호학을 강의할 이은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OT에서도 간략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드디어 지금 이 시간 이제 첫째 시간으로 1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이미 반은 준비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저랑 같이 한 강 한 강을 진행을 해 나가실 건데, 많이 국가고시를 앞두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이제 복합적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시험이 좀 남았다면 그것이 아직 피부로 막 와닿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포감, 불안한 거죠. 이게 막 엄습을 하면서 자칫하면 이 공부의 방향이 또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하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근심 이런 거는 그냥 X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쭉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국가고시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구나. 이 영역에서는 요 부분을 잘 알아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잘 따라가시면 성인간호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안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또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오늘은 1강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할 건데, 큰 제목들을 일단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숲을 보고 내가 이 과목에서 공부할 영역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작은 가지들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영역들이 성인간호학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성인간호학만큼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또 공부를 한 과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다른 국가고시 과목들에 비해서는 2배로 많잖아요. 그만큼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국시원을 통해서 이런 영역들을 시험에 내겠다 라고 하면서 파격적으로 하나, 둘, 셋, 4가지 영역으로 팍 줄여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혼동을 살짝 느꼈지만, 사실은 각각의 영역 안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챕터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전 안위간호, 역량 대사 배설, 활동 휴식, 인지 조절, 감각 간호라고 묶어놨고요. 사실 이 부분은 OT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막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않겠지만, 쭉 내용 중에서 오늘 할 분량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전과 안위간호라는 이 챕터, 첫 번째 챕터죠. 여기서 면역, 신체 손상과 안위 변화라고 이렇게 나눠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면역, 신체 손상, 그래서 면역, 감염, 응급, 수술, 피부 통염에 대한 이런 내용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인지 조절 감각과 관련된 간호에서 마지막 챕터는 이제 조절 기능 장애까지 가겠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성인 간호를 크게 2파트로 나뉘어서 본다면 이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쭉 줄을 그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 파트가 본격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아래 파트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이렇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파트와 그 전에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과 과정 중에서 면밀하게 성인간호 안으로 들어와서 다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있죠. 노인간호.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노인간호학이라는 또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무슨 개라고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이게 일부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런 시스템 개로 들어가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안에 파트들이 많아요. 뭐 응급 파트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암에 대한 것도 있죠. 뭐 호스피스에 대한 것도 있죠. 약 한 10여 개 정도의 파트들이 있고 이 안에서 문항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몇 문항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거의 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것이 또 해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쫙 모아봤더니 70문항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비중을 많이 가지고 큰 비중 4개의 파트를 찾아라 하면 여기 이렇게 붉은 핑크빛으로 색을 구분해 놓은 이런 파트가 또 문항수가 좀 나오는 파트들입니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국가고시를 볼 때는요, 여러분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1문항. 괜찮아. 한 문항을 버리고 가. 뭐 이런 마음들, 막 시간이 촉박해지고 다급해지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보면은 이렇게 합격선에 우리 177개 맞아 합격인데 176개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심심찮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문제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인간호학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반복할수록 훨씬 더 머리 안에 잘 남을 수가 있는데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단순히 무슨 이렇게 동영상 시청하듯이 편안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 이래서 이랬어? 아 저래서 저랬어. 줄줄줄줄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혹시나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될 때는 본격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를 딱 혹은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냥 우왕좌왕해요. 머리 안에서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안하게 듣되 그래도 머리를 계속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보고 반복을 할 때는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본격적인 적극적인 좀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뭐 2번 이상, 3번 이상 이렇게 회독을 하면 충분하게 각자의 영역, 각자의 것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성인간호학이 참 복병이에요. 문항수도 가장 많고요. 또 1교시 첫 번째로 풀게 되는 게 성인간호학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해마다 조금 더 난해하게 나오는 애가 있고 약간 수월한 듯 하지만 그래도 성인간호학 자체는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난해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향을 쭉 봤더니요. A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답을 A-로 골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기를 집어넣느냐면 C라는 것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A일 때는 A-였는데 왜 갑자기 보기에서는 C가 나오지? 근데 알고 봤더니 C와 A-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암일 땐 뭐, 무조건 혈압이 올라갈 땐 이 약, 무조건 뭐 심박 출량이 떨어졌을 때 이 약,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막 외우듯이 가버린다면 이렇게 A-와 C를 연결짓는 문제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면서 여기 챕터의 내용과 또 여기 챕터의 내용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응용력이라고 하죠. 이런 응용력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져야지 성인간호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을 보면 성인간호학에서 꽈락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진 않아요. 워낙에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풀어도 꽈락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인간호학에서 평균 미만으로 간다거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 학생은 국가고시 총점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성인간호학. 문항 배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항은 꽈락하고 평균 60점이라는 이 사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7문제 뭐 이 정도라면 성인간호학은 2배이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성인간호학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 각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국가고시에서 성인간호학은 이 정도 점수를 받을 거야.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써놓으세요. 벽에다가. 쫙. 몇 점? 성인 목표. 우리가 70이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60점 이상 맞았으면 좋겠고 제가 또 6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간호학 60점. 세상에 난 태어나서 저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목표를 딱 잡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좀 안 될 때, 하기 싫어질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책을 펴고 싶어지게 되고 의자로 와서 앉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믿으세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 험난하고 힘든 간호학의 과정도 쭉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냥 시험 용도로만 나는 이거 시험 보고 끝!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성인이 제가 볼 땐 기본이에요. 성인에 대한 병태, 생리 이런 것들 간호중재를 충분하게 학습을 해놓으시면 그것이 대상자가 여성으로 바뀌고 아동으로도 바뀔 수 있는 노인으로도 바뀔 수 있고 뭐 신생아나 아동은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맥락을 가지고 여기저기 대상자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임상에 나가보면 성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과 시험과 잘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임상에 가면 다 이제 까마귀죠. 다 까먹고 마치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또 신규이고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환경 속에서 눌리는 거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몰라 라는 것이 나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혈당 체크를 했는데 수치를 보고도 멍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나중에 임상으로 가서도 어렴풋이 맞다. 나 그때 국어고시 공부할 때 맞아. 이렇다고 했는데 진짜 이러네?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시험을 두고 받는 이 스트레스가 좀 더 분산이 되고 조금이라도 공부에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또 같이 노력을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챕터인 거죠. 안전과 안위간호. 보면 면역 신체 손상에 대한 챕터가 있고 안위 변화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면역에 대한 것들을 나눌 건데요. 면역, 감염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또 핫하죠.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많지만 우리는 또 시험이라는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면역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염증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염증의 반응들 그리고 면역이 나오면서 면역에 있어서 주요한 용어들, 면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면역의 종류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적인 내용이에요. 쭉 넘어가 보시면 면역의 종류 5페이지 넘어가시고 6페이지 이제 면역계 장애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꼬리표가 많이 달린 내용들이 나오죠. 꼬리표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이후에 내가 보는 올해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앞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꼬리표들을 찾아 나가시면은 이 면역계 장애에서 쭉 7페이지로 가보시면 과민 반응이 유형에서
이제 꼬리표가 하나 둘씩 붓기 시작을 하고요. 넘어가시면 탈감장요법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을 강의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쓱 이제 강의를 할 때 오늘은 이 파트 한다라는 거 알면 여러분들이 제목이라도 먼저 쓱쓱쓱 뭐 꼬리표가 뭐가 많이 달렸지? 이 정도만 알고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했어. 쓱쓱쓱 보고 꼬리표 많이 달렸고 오늘 교수님이 이거 강조하셨어 라는 것을 한 번만 이렇게 눈으로만이라도 본다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뭐 5분, 1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용들이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로 가보면 면역 이상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면역, 여러분들은 면역이 좋으세요? 면역력이? 제가 뭐 알레르기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고 오랫동안 유병을 해왔고 막 이러다 보니까 면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면역이 면역이 싹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병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나는 좀 면역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 대입을 해보면 좋겠죠. 면역에서 우리가 볼 것이 염증 그리고 이제 면역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얘네들 있죠. 염증이나 면역 이런 것들은 해로운 미생물, 나쁜 것들이죠. 우리 몸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 염증, 면역에 대한 개념인데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이 나오죠. 염증은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인 면역이다. 자가 면역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건 지금 뭔가가 재생이 되려고 좋아지려고 아픔을 겪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요. 세포 손상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다. 염증성 물질을 중화하고요. 괴사 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그냥 참 세상은 날로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손쉽게 제거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람인 내가, 대상자인 내가 그 아픔을 좀 겪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염증을 좀 이해하면 쉽겠네요. 치유와 회복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 부위나 원인과는 손상이 없이 손상이나 침입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거죠. 손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도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뭐 이런 귀, 중이염 생각하시면 귀에 어떤 세균이 침범을 해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체 부위나 어떤 원인과 이거일 땐 바로 이거일 땐 이거 아니더라도 이 우리 몸에 일련의 이런 반응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감염이라는 건요, 박테리아나 진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침입을 의미를 합니다. 염증 반응을 볼까요? 염증 반응은 크게 몇 단계로 나뉩니까? 세 단계로 나뉘죠. 혈관 반응, 세포 반응, 식작용 단계를 거치는데요.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손상 즉시 시작을 해서 며칠, 3에서 6일, 물론 어떤 이제 양상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혈관 반응 단계를 볼까요?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혈을 위해서 손상 초기에 혈관은 착 수축을 하는 거죠. 수축이 되고 응고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모세혈관은 이완이 돼요. 그래서 손상 부위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면 어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붉게 이런 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우리 모세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멍의 투과성, 통과를 하는데 그 투과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혈관에서 그 혈관 밖으로 세포 사이인 간질로 체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혈류 속도는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부종인 거예요. 이게 염증의 어떤 단계? 혈관 반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두 번째 단계는 세포 반응이에요. 세포 반응. 세포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변연화라고 해서요. 모세혈관 내벽으로 누가 온대요.
짠짜잔짜잔 우리 몸의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그냥 일렬로 출동을 합니다. 호중구와 단핵구죠. 이동해서 붙어요. 아메바 운동으로 모세혈관벽을 통해서 손상 부위로 누출이 된다. 이제 우리 변연화라고 합니다. 이제 말이 어렵죠?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아마 1학년 때부터 생리학을 거치면서 뭐 병리학을 거치면서 뭐 건강사정을 거치면서 계속 아마 다뤘던 내용들일 겁니다. 화학 주성이라고 해서요. 백혈구 유도 인자에 의해서 염증 부위에 누가 축적이 된대요? 우리 몸에 군인들이 오는 거죠. 이물질을 잡아먹어줄 호중구와 단핵구가 축적이 된다. 이게 세포 반응이에요. 식작용,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군인이 또 나와요. 호중구와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침입자를 삼켜요. 효소의 분해 작용으로 침입자를 파괴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군인들이 이긴 거죠. 이러면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단계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염증의 증상과 유발 원인을 볼까요? 염증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느냐는 것을 옆에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발적, 이거 우리 레드니스라고 하죠. 레드니스, 붉게. 나 여기 염증 났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혈류가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 반응 단계에서 방금 정리를 해봤던 내용이죠. 충혈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국소 대사 작용이 증가하면서 열이 나고요. 종창, 우리 스웰링이라고 하죠. 스웰링, 종창, 부종이 나타납니다.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증가하고 세포 사이를 간질이라고 해요. 그 간질, 사이 간. 세포질, 요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으로 염증성 삼출액이 축적이 되고 신경 말단 자극 인자의 증가 그리고 삼출액으로 조직의 팽만, 종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아파요. 우리 염증 나면 여기가 붉고 뭔가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그 다음에 막 열도 나면서 욱신욱신 아파요. 이유는 신경 말단 자극의 인자가 증가하고 삼출액으로 조직이 팽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기능 이상이 나타나거나 전신 증상으로 해서 염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신이 막 나른한 거죠. 막 허약감 나타나고 건태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그 염증 산물이 혈류나 림프관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 염증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굉장히 막 이렇게 감기 같이 뭔가 이렇게 몸이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처지는 거죠. 나른하고 몽롱해지고 하는 이유들이에요. 호흡수는 증가하고 맥박 증가, 오한의 발환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되느냐? 염증이 이렇대라는 걸 이해했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염증 간호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염증이 있을 때는 부종을 조절을 해줘요. 부종 조절 어떻게 할까요? 자, 부었을 때는 뭐니 해도 요런 방법을 씁니다. 이니셜만 따왔어요. 라이스. 쌀인가요? 쌀? 부종일 땐 쌀요법을 쓴다. R은 뭐야? R, 쉬어라 라는 거예요. 쉬고요. 그 다음에 웜이 아니라 뭘 대주는 거예요? 차가운 거, 아이스를 대주고요. 압박, 컴프레션 하고요. 엘리베이션, 좀 부종 부위를 좀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그런 좀 붓기가 중력 방향에 의해서 조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종을 조절을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염증에 대한 것들. 염증, 우리 몸의 어떤 신체의 방어 작용이니까 내버려도 물론 그렇게 둬도 되지만 힘들어요. 괴롭기 때문에 이제 약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항염증 제제나 혹은 어떠한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그 세균을 잡아먹어주는 항생제 약물을 쓸 수가 있겠죠. 항염증 제제의 대표적인 거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엔세이드 하죠. 엔세이드 이게 넌 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항염제. 예요. 엔세이드 계열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지만 뭐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 아주 이제 직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워낙에 만성화되고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약을 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까지로 넘어가게 돼요. 물론 매일같이 복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정말 저처럼 스테로이드를 잘 안 쓰다가 써보니까 효과가 그냥 반짝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장기화되면은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약제들을 쓰거나 합니다. 그리고 전신 반응에 대한 것을 관찰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열이 났다. 자, 그러면 열 났으니까 그래, 어디 열 날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두진 않겠죠. 열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낮은 열이라는 건요, 세균 성장을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바꿔서 거꾸로 말하면 열이 높으면 세균이 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열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이드레이션, 수액을 주거나 아니면 열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쓰게 되고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염증 반응 하루에서 3일 정도네요. 24에서 72시간은 냉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때 그 이후에는 웜이죠. 열을 적용해서 조절을 하거나 혹은 뭐 진통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영양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고칼로리, 고단백, 고비타민 C기를 제공을 합니다. 조직이 잘 형성이 되고 빠른 치유를 돕기 위해서요. 콜라겐도 형성하고 뭐 혈관 형성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백혈구가 이제 증가하는 거,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 이런 수치들이,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열심히 나와서 싸우잖아요. 우리 몸에 군인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금 다 몰려왔기 때문에 수치가 또 올라가게 되고요. 또 ESR이라고 하는 것도 감염이 있을 때 또 상승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식욕부진, 허약감, 빠른 호흡, 빠른 맥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해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이탈 사인. 저도 그랬어요. 사실 간호학생일 때 그리고 임상에 나갔을 때 뭐 막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으면 바이탈 사인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막 해야 되는 일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가르치고 또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바이탈 사인만큼 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도 또 뭐가 있을까? 손쉬우면서도 대상자의 어떤 변화를 감지해내는데 이 바이탈 사인만큼 우수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해야 되는 일로만 여기지 않고요. 정말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상자의 어떤 잠재적인,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곧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확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을 잘하고 이거에 대한 변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로 막 멋지고 즉각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런 간호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활력증후. 활력증후를 잘 관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면역계의 주요 기능이 나오죠. 면역계의 주요 기능은요, 자기를 인식을 합니다. 자, 면역은 자기를 인식을 하는데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내 거를 공격하면 안 돼요. 내 건 소중하니까, 나니까 다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버리면 내 건데 나를 공격해버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인식을 하고요. 항체를 생산해요. 항체. 이게 중요해요. 면역은 항체를 생산한다. 이는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냅니다.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반응을 하죠. 세 번째, 자기와 다른 동종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종양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을 한다. 특이적으로 공격을 한다. 얘에는 얘를 보내는 거야. A에는 A-를 보내고요. B에는 B-를 보내요. 이런 게 특이적입니다. 얘한테만 특화된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체를 방어하죠. 자,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특이한 기억을 보존을 합니다. 나 예전에 쟤랑 싸워서 이겼는데, 쟤랑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왔네? 나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나 쟤 손쉽게 이길 수 있어. 라는 거죠. 같은 항원에 노출 시 신속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면역계의 주요 기능인데, 면역이 떨어져 있다, 면역에 어떤 혼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 균형, 다시 말하면 건강이죠. 건강은 그냥 깨지게 되는. 면역계 질환이 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면역이란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미생물 침입, 종양 단백질과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는 강력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어떤 방어책이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면역력이 좋아 이러면 뭐 어떠한 이런 미생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 특징 있나요? 쭉 보니까 4가지가 있네요. 면역 반응의 특징, 첫 번째 특이성. 특이성이라는 거, 이종 항원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어떤 다른 여러 형태의 항원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항원은 나로 쉽게 말하면 적군인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특이한 항체를 생산하거나 감작된 림프구를 형성하는 특정 항원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다. 특이 반응이다. 특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다. 어떠한 것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 이게 면역 반응의 특징. 두 번째는요, 기억성이에요. 특화는 되어 있는데 기억을 못해. 맨날 바빠. 또 들어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싸워서 만들고 또 이겼어.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싸우고 되게 비효율적이죠. 번거로울 텐데 다행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후의 반응은 더 강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식성이에요. 인체 백혈구는요, 자기 항원이 있어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돈키호테처럼 무조건 앞으로 나가! 막 돌격! 이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면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내 건 소중하니까. 내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 감히 나의 몸에 쳐들어와? 이러고 이제 나간다라는 거죠. 자기 관용성이라는 거는 유사한 맥락인데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서 자기 구성 성분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 거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잘 형성이 되면 우리 몸이 되게 건강하게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안티젠이라고 하는 항원입니다. 안티젠 항원 나오면 우리 또 약어로 이렇게 안티젠 이렇게 표기합니다. 항원이라고 하는 건 침입자예요. 적군입니다.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물질이죠. 단백질 형태를 갖춘 화학물질이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래되는 독소. 얘네 침입자들이 이런 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주체, 숙주, 나의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물질. 얘가 막 와가지고 들쑤시니까 안 되겠다. 요거 좀 그냥 세력을 확 묶어버려야지 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을 또 발동을 시키게 만들어줍니다. 항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티바디에서 약어로 이렇게 합니다. 항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몸이라 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자. 아군이에요. 군인, 아주 좋은 내 몸에 있는 군인. 면역체 또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혈청 단백질 중에서 감마글로불린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한다. 감마글로불린. 생체를 보호하는 물질이다.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나오죠. 면역글로불린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뮤노글로불린, 이거 면역글로불린이에요. 말하려니 너무 길고 혀도 꼬이고 쓰기도 힘들어서 줄입니다. 이뮤노글로불린에서 GAMED. GAMED. 요게 근간에는 좀 요거에 대해서 시험을 묻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압정해놨잖아요. 압정. 이렇게 압정이 딱 들어있는 건 뭐예요? 10개년 이전에 기출이 되었었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막 여러분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기출된 것까지 실어놓으면 종이가 너무 모자라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일단 10개년으로 자르긴 했습니다만 어떤 연도 없이 이런 압정이 있다면 요거 2010년 이전에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뭐 있어요? GAMED 이거 앞에 따왔더니 게임이네요. 게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게임드예요. 게임드. 이뮤노글로불린 G 봤더니요. 혈장이나 간질에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글로불린이다. 뭐가요? G가 약간 이렇게 임산부 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배볼로 태반을 통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고요. 이뮤노글로불린 A가 있습니다. 눈물이나 침, 모유, 초유에 이런 체액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점막에 분포하면서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모유와 초유. A예요. 그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M이에요. 혈장에 위치하는데요. 1차 체액성 면역 반응의 주항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항원에 노출이 됐을 때 누가 먼저 발동을 하느냐 얘예요. 얘가 M. 얘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약간 이 M이 약간 두 다리 같지 않아요? 다리. 이렇게 신발 신었어.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막 갖다 끼워 맞춥니다. 신발 신고 달려나가기 딱 좋아요. M이 그렇게 1차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A교 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예요. E. 제가 E씨잖아요. 이은석, E. 알레르기가 심하잖아요. 얘가 알레르기 영향을 미칩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증상을 일으킨다. 근데 심하면 아나필락틱 쇼크까지도 가게 됩니다. 얘도 혈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요 비만 세포 뭐 이런 거 요 뒤에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할게요. 이뮤노글로불린 D는요, 혈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림프구 표면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B, 림프구와 이 분할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면역글로빈의 대표적인 거예요. GA, MED에 대한 이런 특징들, 이렇게 어쩌면 이런 것들은 문제 보기에 또 낑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혈청의 농도가 있어요.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찍어보는 거죠. 느낌상. 괜히 얘가 앞에 나오지 않았겠죠. 1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약 한 76%에서 가장 혈청 농도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혈청 농도가 적은 것은 뭘까? 그러면 이제 또 센스가 있으신 분들 눈치를 챘겠죠. 제일 끝에 있는 게 D니까 D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맞아요. 얘가 0.00, 뭐 001%로 가장 낮아요. 이뮤노글로불린가 많은 영향을 가장 많은 이게 퍼센테이지를 76%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D가 가장 낮아요. 0.002% 나머지 거의 순서대로네요. 얘가 15% 얘가 뭐 8%, 1% 이런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기 하나 더 언급을 하면 제가 이은석이니까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고 했는데요. 비만세포 활성화뿐만 아니라 호염기구도 활성화시키고요. 또 기생충 감염에 대한 방어도 누가? 이뮤노글로불린 E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떡칠을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거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백신이 나오죠. 백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미리미리. 그것에 대한 맛을 줘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키우는 거죠. 면역계가 반응할 수 있는 항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박테리아, 난과 같은 병原성 세균의 일부로 사균, 그 다음에 약화된 생균 그냥 넣어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이기 때문에 아주 약화시키거나 아주 죽은 균을 넣어줍니다. 혹은 비활성화시킨 독소인 유독소, 그러니까 톡소이드라고 해요. 유독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유독소라는 건요. 독성은 파괴가 되어졌지만 아직 항원을 가진 독소예요. 그러니까 독성 자체는 잡아놨어요. 그러나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항체 생성을 자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신인 거고요. 면역세포로 넘어가면 우리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호중구가 나오고요. 단핵 식세포 나오고요. 림프구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호중구.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나왔습니다. 뉴트로필 호중구라고 하는데요.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에서 나와서요. 골수에서 성숙이 되면서 완전한 이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백혈구에서 55에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호중구가 탄탄해야 돼요. 이 호중구 숫자가 탄탄해야 우리의 면역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생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비특이적인 방어로 식작용, 먹어버리는 거예요. 식작용을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서요. 하루에 1000억 개 이상이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생존하는 시간이 짧아요. 하루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한 반나절 12시간에서 한 18시간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순환기로 방출을 그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는